오늘은 어제 있었던 그 미국에서 한인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또 그만큼 지금 미국의 물가 인상이 심해서 점심값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게 올라서 점심 먹고 뭐 25불, 30불, 거기다 뭐 텍스 팁, 심지어는 뭐 발레 파킹비까지 내고 나면 30불 이상 쓰는 일이 다반사가됐다. 그 때문에 아예 도시락을 싸가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그렇게 먹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는 그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그 많은 그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셔서 재미있는 댓글 먼저 그 몇 개 좀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패밀리한이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신 구독자분이신데요. 아마 본인은 그 서울에 사시고 아드님이 뉴욕에 사시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들 집 뉴욕에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서 지나가다가 이 항아리 수제비가 맛있다라는 데가 있다서 이제 아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둘이 항아리 수제비를 먹고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가량 내고 나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미국 물가 정말 많이 비싸네요. 서울 삼청동에 수제비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도 물가가 많이 비싼데 미국 오니까 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뉴욕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물가가 비싸서 이 젊은이들이 돈을 모으기가 정말 힘든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놀라서 댓글을 올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가면 또 다시 댓글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한국 돈 10만 원가량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마 한 7, 80불 정도 내실 것 같네요. 뉴욕이니까 뭐 비싼 거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항아리 칼국수 2인분 치고는 정말 심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분인데요. 수키장 9436님은요. 음식값뿐만이 아니라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샌드위치나 커피 등을 사는데도 팁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부담감과 그리고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좀 마땅치 않은 마음 그런 걸 표현하신 거죠. 마땅치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잘 그런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까지도 잘 안 가게 되고 덕분에 건강한 집밥을 좀 더 많이 먹게 돼서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라고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 같습니다. 자, 또 아이디 진아팍님은요. 오래전에 젊었을 때 라면서 남편 회사에 도시락 싸가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고 식당 밥보다는 더 좋게 먹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식으로 싸드리느라 매일 아침 지지고 붙이고 크크크 하셨다면서 또 은근히 그 당시에는 부인들끼리 경쟁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져다 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크크크크 하시면서 결국은 한두 사람이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행도 없어졌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도시락 이야기에 옛 추억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기억을 추억하는 의미에서도 전해드렸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제대로 추억을 하셨네요. 네. 자, 또 아이디 휨 디자인 플레이스님은요. 휨 디자인 플레이스님은 아마 그 북가주 쪽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사 먹는 음식보다는 집에서 싸간 도시락이 최고지요. 전 외식은 어쩔 수 없을 때만 하고 집밥을 주로 먹습니다. 요즘은 식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더욱 그러는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아이디 로댕팩시님, 이거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한 단어로 쫙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여하튼 로댕팩시님은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다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최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식당 밥이나 정크푸드를 10년, 20년 계속 먹는 것과 그 10년, 20년 동안 집밥을 계속 먹는 것과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 확실히 건강에는 차이가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아이디 에이시안 스포츠맘님은요. 남편은 항상 도시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아들, 딸도 도시락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들고 다니네요. 물론 가끔은 나가서 사 먹긴 하지만 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에겐 좀 귀찮은 점도 있지만 언제부턴가는 자기들이 또 잘 챙겨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와, 정말 부럽습니다. 좋은 가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아이디 KJ 리님은요. 한국의 짜장면, 비빔밥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먹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제키 유님은 이분도 한국에 사시는 분 같아요. 한인들의 점심 도시락 싸가는 소식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 친분도 더 쌓을 수 있고 역시 가장 좋은 건 건강에 최고이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보내주신 그 댓글을 함께 공유하는 순서로 먼저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시고 댓글로 많은 의견 나눠주시기 바라면서 자,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이 전한 건데요. 뉴욕 포스트가 최근 그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있죠. 주로 이제 수공예품을 많이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파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쇼핑몰인데 Etsy라고 있습니다. ETSY. Etsy. 이 Etsy에서 수제 곰 인형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한인 진 킴 씨의 삶을 소개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예요. 자, 진 킴 씨는 올해 64살입니다.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한인 진 킴 씨가 만들어주는 그 테디베어는 그 안에는 참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그녀가 만드는 곰 인형은 매우 특별하다라고 뉴욕 포스트가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곰 인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진 킴 씨는 원래 그 뉴욕 월스트리트와 또 뉴저지 등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재봉틀을 다시 잡게 된 건 팬데믹 사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운영난으로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 킴 씨는 사업을 접고 당시 3살이었던 손자 루카스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곰 인형을 만들어 주려고 재봉틀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잡았었다라면서 그때 자신의 딸이 수제 곰 인형 만들어진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손자보다 딸이 더 좋아한 거죠.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 이거 비즈니스로 해보면 어때? 라고 제의를 했던 게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계기가 됐다는 게 뭐냐? 지금 크게 회사를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요식업계에서만 일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30년 동안 그 요식업 일을 크게 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종을 좀 바꾼다라는 것은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 킴 씨의 딸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곰 인형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거 좀 만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도 좀 만들어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이것도 만드실 시간이 되십니까? 얼마면 만들 수 있어요? 막 이런 문의가 오고 주문이 오고 해서 결국은 주문을 하나씩 둘씩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곰 인형 제작 업체 진스 베어스 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의 시초는 그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기 담요, 낡은 셔츠, 무슨 천 조각 등이 이 곰 인형 제작에 쓰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약간의 혈흔이 묻어있는 그런 옷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죠. 누군가를 추억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이 곰 인형의 소재가 된다라는 게 진 킴 씨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천 조각들은요, 추억이 담긴 인형으로 결국 진 킴 씨의 손을 통해서 재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진 킴 씨는 아기를 일찍 떠나보낸 한 엄마가 추억을 위해서 자녀에게 덮어주었던 그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아기에게 덮어주었던 그 담요와 아기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 킴 씨는 이걸 만들면서 너무 슬퍼서 마음이 또 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 아기를 추억하기 위해서 보내온 그 담요로 곰 인형을 만들어준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준 거죠. 이 곰 인형을 받은 그 엄마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곰 인형이 됐다라면서 감사 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한 3년밖에 안 된
안 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에 창업했는데 창업 1년 후에 진 김 씨의 집에서 시작된 이 진스 베어스는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지역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명의 직원도 두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그때 냈던 그 딸, 그레이스라는 딸은요, 현재 엄마와 함께 파트너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진김 씨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군가의 이야기와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옷이나 천을 보내준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면서 이 일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심에서 비롯되는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김 씨의 수제 곰 인형은 그 에치라는 그 수제 물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매일 밀려들고 있는데요. 개업 이후 이 에치에서만 현재 7,000개 이상의 곰 인형을 제작해서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곰 인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커지니까 뭐 베개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뭐 나비 넥타이, 또 아기 이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트 장식품 등 아주 다양한 제품으로 제작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곰 인형의 경우에는요, 크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얼마에 제작이 되느냐? 뭐 싼 거 한 $68, 조금 더 발품임을 팔고 또 손 제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 $85? 이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네요. 자, 진 김 씨는 지난 1991년 가족과 함께 뉴저지로 이민을 와서 이민 초기에는 식료품 가게도 몇 년 운영을 하다가 이후에 일식당과 여러 식당을 운영을 오랫동안 했었죠. 30년 가까이. 그런데 이제 팬데믹으로 식당을 닫은 후에는 이렇게 특별한 추억이 담긴 테디베어, 이 곰 인형 제작으로 이제 제2, 제3의 아주 멋진 인생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욕 포스트에 크게 보도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생활 정보가 될 만한 소식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 에어라인이 제한된 기간 동안 $399에 무제한 비행을 할 수 있는 썸머 패스를 올해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썸머 패스의 이름은 고 와일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패스를 소지한 여행객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6, 7, 8, 9니까 5개월이네요. 이 5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이게 여름 성수기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거예요. 성수기 5개월 동안 프론티어의 모든 미국 국내선 또는 해외 국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선의 경우에는 하루 전날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또 국제선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미리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정에 비교적 유연함을 가진 승객들이 이 패스 활용도가 높은 거죠. 패스 소지자는 세금과 수수료 그리고 이제 가방을 보낼 때 뭐 좌석 배정을 특별히 할 때 이런 거에 붙게 되는 약간의 그 추가 요금은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썸머 패스가 유효한 항공편을 무제한으로 이제 예약을 할 수 있지만 또 패스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은 각 항공편 좌석에 따라서 일정 수량이 뭐 제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에는 썸머 패스로 무료는 아니죠.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비행기에는 썸머 패스 탑승자는 이제 몇 명까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미리미리 예약을 할 수 있다면 뭐 큰 문제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패스는 프론티어 에어라인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flyfrontier.com입니다. 왜 그 아시아나 항공도 flyasiana.com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flyfrontier.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은 이게 이제 $399였잖아요. 5개월 동안 여름에. 아예 1년 동안 무료로 무제한 쓸 수 있는 건 $599에 팝니다. $599를 내면 1년간 항공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패스, 애뉴얼 패스도 판매한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여행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눈에 띄는 소식이 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항공 재팬 에어라인이죠. 이 잘이 최근 잇따라 사고 같은 실수 같은 뭐 사고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표현하는 게 사고 같은 실수를 잇따라 저지르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종사 실수라고 표현을 하지, 사실은 그 엄청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래서 제가 사고 같은 실수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도쿄 하네다 공항 항공기 충돌 사고 직후, 그러니까 항공기가 공중에서 충돌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공항에서 그라운드에서 살짝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엄청나잖아요. 아무리 살짝이라도 쿵 부딪히니까 탑승했던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직후에 갑자기 비상탈출을 다 했는데 탑승자 379명 전원이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대피를 해서 소위 기적의 탈출을 했다라는 호평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호평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일본 항공 잘의 사고였습니다. 자, 그런 그 잘, 일본 재팬 에어라인이 미국 공항에서는 또 연이어 관제사 지시에 어긋나는 진입 실수를 해서 정부 조사를 받았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이었습니다. 샌디에고 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뒤에 나리타 공항으로 이륙하려던 잘 여객기가 B8 유도로에서 대기하라라는 관제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8 유도로가 아니라 B10 유도로로 잘못 진입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지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잘 여객기는 다행히 이를 빨리 저 위에서 발견한 그 관제사의 긴급한 지시에 잘 들으시오. B10으로 갔는데 B10이 아니라 B8으로 가야 되는데 왜 B10으로 간 겁니까? 멈춰 한 거예요. 그 긴급한 지적에 유도로 진입 실수를 빨리 알아채고 이제 더 이상 활주로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착륙을 시도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잘 항공기로 인해서 착륙하지 못하고 착륙하려다가 그 순간적으로 고도를 다시 높여서 다시 올라가는 고어라운드라고 하죠. 고어라운드. 뭐 복행. 착륙하기 직전에 다시 떠버리는 고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일본 항공의 잦은 실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요, 나리타 공항을 떠나서 시애틀 타코마, 여기 시텍 공항이라고 하죠. 시애틀 타코마, 줄여서 시텍 공항, 시텍 공항에 착륙한 잘 여객기가 역시 관제사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활주로에 실수로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일본의 국토교통성 지도를 받아서 조종사에 대한 훈련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잘이 대책 수립한 이후에도 이달 초순에 또다시 이런 안전 문제와 관련된 과실을 저질렀다라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최근에 이 하네다 공항에 있는 잘 본사 사무실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기습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순간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조종사들의 자질 부족인지 아니면 조종사들의 영어 문제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전망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인 17일 토요일부터 남가주 지역에는 또다시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그 폭풍의 영향으로 17일 토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9일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가 21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18일과 19일,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 양일간은 LA 북쪽 밸리 지역과 LA 인근 해안가 지역에 2인치에서 무려 4인치 정도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내렸던 그런 많은 강수량에는 조금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예보죠. 또한 이번 겨울 폭풍이 차가운 저기압을 몰고 와서 남가주 지역의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게 이제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LA 인근, 특히 크게 보면 남가주 쪽에 계신 분들 토요일부터 한 화요일까지는 큰 비가 내릴 것 같고 또 추울 것 같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라고 하죠. 이 SAT가 다음 달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SAT 시험 주관사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루어지는 SAT부터 미국 내 모든 응시자는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응시생들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지정된 시험장에서 이 감독관의 참관하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험 방식 변경은 지난 2022년 6월 칼리지 보드가 이제 미국에서 연필로 답안지를 채우는 방식을 없애고 전면 디지털 방식으로 SAT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예고됐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종이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 옛날이요 하면서 이제 대학 가기 위한 시험 SAT 시험에서 종이 시험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SAT는 시험 기간이 종전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지는 등 시험 형태도 크게 변경됐습니다. 또 읽기 시험의 경우에는요, 읽기 지문의 길이가 종전보다 좀 줄어들었고, 또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사용이 허용된다라는 변화, 차이도 있습니다. 또 성적 통보도 빨라집니다. 며칠만 있으면 성적 통보도 곧바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대폭 달라지는 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학생들은 뭐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준비나 대처가 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15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연방 하원이 불법 입국자 급증을 초래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현직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4, 반대 213으로 한 표 차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 소추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유입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관리 문제를 좀 지적하고 공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선거 공세,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성은 없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해임 여부는 사실 탄핵 심판권을 가진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과는 달리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가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자, 식음료 업체 코카콜라가 음료값을 최고 24%까지 인상해서 지난주 4분기에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지난해 4분기 108억 4,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 매출 증가한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근데 이제 콜라만 지금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많은 프리미엄 드링크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도 만들어요. 우유 제품의 이름은 Fair Life입니다. 공평한 인생 이런 걸 한 단어로 만들어서 Fair Life라는 이름의 우유 제품도 만들고요. 또 단백질 음료 코어 파워, 또 오렌지 주스 심플리 등 소위 고가 프리미엄 음료수도 사실 코카콜라가 소유한 제품들인데 이들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강력한 매출 증가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도 매출 증대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코카콜라가 음료 가격을 미국에서 평균 10%가량 인상해서 매출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는 더 많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코카콜라사는 지난해 4분기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가격을 최고 24% 인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코카콜라 값을 24%씩 올려도 잘 팔립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코카콜라 먹어본 지 꽤 오래됐는데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막 확 올려도 코카콜라가 정말로 잘 팔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매출이 크게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뉴스인데요.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국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이 지금까지 외교 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한국과 쿠바는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 이 공한이라는 것은 공식 서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그쪽에 영사관을 만들고 그럴 상황은 지금은 아니니까 외교 공관을 교환한 게 아니라 공식 서한, 편지를 일단 교환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소식입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한국 간의 그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쿠바는 한국의 그래서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이제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한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습니다마는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양국 간의 교류가 단절됐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계속 불리면서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그동안 없지요, 당연히. 현재 쿠바에는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주한 한인 후손들 1,100여 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한국 라스트 네임, 김씨, 이씨, 박씨 등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100여 명 돼요. 물론 그 사이에 라스트 네임 바뀐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계가. 양국은 향후 이제 상주 공관도 개설하는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그 북한의 공작과 또 방해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서 사실 물밑에서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국은 지난 2016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의 수교 협의는 그간 극도의 보안 아래 물밑에서 조용히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진행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쿠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논의에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그 논의의 진척되는 상황은 사실 오랫동안 극비리에 붙여져 왔던 일입니다. 북한과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그 쿠바 측이 더 비밀을 지켜달라고 더 요구했습니다. 쿠바 측이 한국과의 수교 협의가 공개되는 데에 대해서 더욱더 매우 민감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도 그랬고요. 자,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은 수면 아래에서 꾸준히 당국 간 접촉 또는 민간 교류 등등을 이어오면서 수교 협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게 쿠바와의 관계 개선 추진은 길게는 한 2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수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긴 호흡으로 20년 가까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통상, 또 문화, 정치는 당연한 거고요. 정치 외에도 이런 어떤 통상이나 문화 등 그 민간 교류가 이어져 온 것도 수교 성사 자양분이 됐다, 밑거름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무역협회 코트라가 지난 2002년 쿠바와 처음으로 무역투자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2005년에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한국 무역관을 개설했습니다. 이 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통상 부분이니까 정치나 외교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수교가 안 돼 있어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무역관부터 세웠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한류가 현지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쿠바가 인기 관광지로 조명받으면서 양국 국민들 간에 국민들부터 먼저 이 마음의 장벽이 상당 부분 이미 내려졌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쿠바 현재에는 규모가 약 한 10,000명 정도 되는 한류 팬클럽이 운영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영향도 쿠바 현지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요. 새삼 우리 젊은이들이 해내는 이 K-팝 등 이 한류의 힘이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도요, 이거 일반적으로 뉴스가 많이 되지 않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뉴스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라커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준결승이 있기 전날 축구대표팀 후배들과 그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까지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 한국 축구협회나 선수들이 인정을 하면서 한국 언론이 뒤늦게 보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과 언쟁을 크게 벌이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축구협회나 해당 선수들이 결국은 이를 시인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사고는 준결승을 하루 앞두었던 그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표팀에서 경기 전날 경기가 있기 어떤 큰 국가대표팀 경기, 큰 경기가 있기 하루 전날, 바로 전날 모두가 함께하는 그 저녁 만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전을 앞두고 화합을 하면서 원팀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강인 선수, 서령우 선수, 정우영 선수 등 대표팀에서 비교적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 몇몇이 저녁 식사를 별도로 빨리 일찍 마쳐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살짝 늦게 저녁을 먹기 시작한 다른 선수들이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이강인 등 그 다른 선수들 일찍 먹은 그 어린 선수들이 시끌벅적하게 막 떠들면서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격분한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강인은 주먹질로 맞대응을 했는데 다행히 이는 손흥민 선수가 피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 둘을 떼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이 손가락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은 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서 내일 있을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부임 초반에 클린스만이 부임한 초반에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었는데 그때 그 클린스만호가 지난해 하반기 5연승을 하면서 반전을 이루는 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소위 말하면 클린스만 감독의 황태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게 다른 선수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꼭 황태자 때문만 아니라 경기에 필요하면 이런저런 이로 빼지 않는 것이 또 감독의 권한이죠. 여하튼 결국 손가락을 다친 손흥민 선수는 다음날 있었던 그 요르단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오른손 중지와 검지에 흰색 테이핑을 둘둘둘둘 말고 출전을 했고 대표팀은 그 경기 그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저도 그 경기 봤는데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경기를 보면서 도대체 얘네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도대체 아니 이게 이기고 싶은 경기야? 아니면 막말로 지고 싶은 경기야?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무슨 승부 조작을 하는 선수들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대표팀은 그날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공만 빙빙빙빙빙 돌리는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그런 최악의 참혹한 경기를 하고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뒤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우리 앞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댓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분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는데 이 위기를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기회로 삼아서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 원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